얼굴 절반이 검붉은 흉터로 뒤덮인 천한 노비. 막도리가 장작더미 위에 묶여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횃불이 던져질 일촉즉발의 순간, 분노와 광기로 미쳐버린 군중을 해치고 삼배 도포를 입은 한 낯선 선비가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고을 전체를 뒤흔드는 묵직한 한마디를 내뱉는데, 한 노비의 목숨을 건 침묵과 미복을 입고 내려온 임금의 숨 막히는 잠행기. 그 기막힌 내막을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의 일입니다. 삼남 지방 한복판에 연화현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지요. 산이 병풍처럼 둘러선 곳에 자리 잡아 맑은 날이면 논마다 물이 넘실 때고 처마 끝에 고추가 붉게 매달리는 그런 평화로운 고을이었습니다. 봄이면 안악들이 냇가에 모여 빨래를 두드리고 가을이면 장정들이 땀을 훔치며 별을 베었으니 그 소박한 정겨움이 연화현의 오래된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그해 여름 하늘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가뭄이 왔습니다.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모를 심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장정들이 두레를 짜 물을 길어 날랐으나 땅은 채워도 모자란 항아리처럼 삼켜버렸지요. 그렇게 가뭄이 한 달을 넘기자 이번에는 역병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열이었습니다. 이마가 달아오르고 온몸이 굳더니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가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역병은 가리는 법이 없었지요. 건장한 장정도 갓난아이도 할미도 가리지 않고 덮쳐왔습니다. 얼굴에 검붉은 반점이 돋아 오르면 사람들은 그 집 앞에 금줄을 쳤고 이웃들은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7월 중순에는 큰 물이 쏟아졌습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붓는 장대비에 산이 울고 들이잠겼지요. 연화현 사람들이 바깥 고을과 이어지던 외나무 다리는 성난 물살에 뿌리째 쓸려 내려갔고 고갯길은 산사태가 삼켜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고을은 그야말로 바다 한가운데 외로이 떠있는 섬이 되어버렸지요. 한양에서 아무리 부지런히 발을 올려도 닿을 수 없는 곳. 연화현의 소식은 이제 안으로도 밖으로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관아 앞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는 날마다 굶주린 아이들이 죽 한 그릇을 기다리며 늘어섰습니다. 조정에서 진율미를 내려보낸다 하였으나 백성들의 손에는 닿지 않았지요. 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 이가 있어도 입을 열 엄두를 내는 이는 없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밤마다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이 노하셨다. 우리 중에 부정한 자가 있어 재앙이 든 것이다. 두려움이란 것이 빠져나갈 곳이 있으면 흩어지지만 길이 끊기고 고울이 막히자 그것은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인 두려움은 이윽고 냄새를 품고 냄새는 언제고 화를 부릅니다. 그런 연화현에 예로부터 떠도는 말이 하나 있었지요. 이 나라의 임금은 때로 용포를 벗고 옷을 바꿔 입은 채 백성의 사이를 몰래 걷는다고 합니다. 문서가 아닌 제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라지요. 물론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히고 배가 고픈 판에 임금이 찾아오리라 기대할 만큼 연화현 백성들의 마음에는 아직 여유가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연화현에 막돌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남짓, 본래 관아 소속 관노였으나 이제는 그 신분조차 반듯하게 부를 수 없는 처지였지요. 얼굴 왼편으로 검붉은 병은이 뺨에서 턱까지 번져 있고 오른손 손가락 2개는 역병의 후유증으로 반쯤 굳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 역병이 처음 고을을 훑고 지나갈 때 막돌은 알아누운 어미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 소리쳐도 어미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고 죽을 수 얻어먹이고 밤새 손을 잡아주었지요. 어미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막돌의 얼굴과 손에는 그 기억이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그 뒤로 막돌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시장통을 지나면 좌판 안악들이 천 보따리로 얼굴을 가렸고 아이들은 그를 보는 족족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역병기가 붙은 놈이 온다. 소리치며 달아나는 아이를 막돌은 쫓지 않았지요. 그저 걸음을 늦추고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다가 다시 제 길을 갔습니다. 관아에서도 그를 정식 관노로 부리기를 꺼렸습니다. 병이 옮을까 두렵다는 것이었지요. 막돌은 쫓겨나듯 관아 담밖에 낡은 움막 하나를 거처로 삼았고 그것이 그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돌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내였습니다. 성정이 순하고 화를 내는 법이 없었지요. 그가 분노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마음 깊은 곳에 두고 그 위에 고요함을 덮어두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돌이 움직이는 것은 주로 밤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움막을 나서 산속으로 향했지요. 역병에 걸렸다 하여 마을에서 쫓겨나 움막을 이루고 사는 병자들이 산 중턱에 모여 있었는데 막돌은 그들에게 물을 나르고 죽을 쏘아다 주었습니다. 제 밥그릇을 비워 병자 아이에게 죽을 넘기는 날도 있었지요. 배가 고파 쓰러지겠느냐 물으면 막돌은 짧게 웃었습니다. 소인은 괜찮소. 그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을에 딱 하나였습니다. 의원의 딸 서연이었지요. 서연은 아버지에게 의술을 배운 여인으로 병자를 꺼리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돌이 병은 때문에 역병귀의 후손 취급을 받을 때도 서연은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손등에 약을 발라주었지요. 막돌이 소인에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할 때마다 서연은 자네 병은에서 역병이 옮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하고 받아쳤습니다. 막돌은 그럴 때마다 대꾸를 못했습니다. 연화현 사람들 가운데 막돌보다 더 반듯하게 차려입고 막돌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막돌보다 훨씬 더 구린 속을 품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수령 조익겸이었습니다. 조익겸은 겉이 번지르르한 사람이었습니다. 관복은 늘 풀먹어 뻣뻣하게 세워 입었고 백성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눈을 부드럽게 깔았지요. 장부는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고 한양에 올리는 장계에는 백성이 평안하다는 말이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아 창고의 진율미는 백성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쌀자루는 밤중에 따로 빠져나갔고 조익겸의 사창고로 흘러들어간 뒤 은밀하게 팔려나갔지요. 글자 한자 흐트러짐 없이 관리된 장부가 사실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좌수 윤참봉은 조익겸의 오른손이었지요. 윤참봉은 조익겸보다 한 뼘쯤 더 사나운 인물이었습니다. 수령이 앞에서 얼굴 표정을 관리하는 동안 윤참봉은 뒤에서 실제 일을 처리했지요. 백성이 입을 열 조짐이 보이면 빈 문서를 들이밀었고 진율 명부에서 이름을 빼겠다, 으름장을 놓아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령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알을 고스란히 제 입속을 채우는 데 썼습니다. 이 두 사람과는 달리 의원의 딸 서연은 고을에서 드물게 눈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연화현에서 대를 이어 의원 노릇을 해온 이였습니다. 서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약초를 말리고 맥을 짚는 법을 배웠지요. 역병이 돌기 시작하자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병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 근처에도 가지 말라 손살에 칠 때 서연은 약 보따리를 들고 그 집 문을 두드렸지요. 막돌이 역병귀 취급을 받는 고을에서 서연만은 그를 그냥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 손이 굳어 있지만 서연이 보기에 막돌은 고을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고을 어귀에 나타난 낯선 선비, 이연이었지요.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사내로 삼배 도포의 갓을 쓰고
고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행색은 그다지 넉넉하지 않아 보였으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 관아 쪽을 바라보는 눈의 각도가 그냥 지나가는 선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연의 곁에는 늘 한 발 물러서서 따라붙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행상꾼 차림의 등짐을 졌지만 걸음이 너무 반듯하고 눈이 너무 매서웠습니다. 막돌도 서연도 그 사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했지요. 이연이 실은 미복 차림으로 내려온 임금이라는 것을, 그 매서운 사내가 그림자처럼 임금을 호위하는 금군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연화현의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고을은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수령 조이겸은 날마다 관아 마루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백성이 찾아오면 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딱 필요한 만큼만 말을 섞었지요. 진율미를 풀었으니 곧 나눠질 것이다. 그 말 한마디면 넉넉했습니다. 배가 고파 관아 앞을 맴도는 백성들도 좌수 윤참봉이 한 번 눈을 흘기면 흩어졌으니까요. 조이겸은 한양에 올리는 장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연화현 백성은 수령의 덕화 아래 평안하오며 역병도 점차 수그러드는 형세입니다. 그 장계는 심한 홍수의 길이 끊겨 당장은 한양에 닿지도 못할 터였지만 조이겸은 개의치 않고 붓을 놀렸지요. 그러나 날이 저물면 고을의 낯 얼굴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관아 뒤편 담 아래를 맴돌았습니다. 버릴 음식이 나올까 싶어 몇 시간씩 서성이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터덜터덜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역병에 걸린 이들은 더 처참했습니다. 병자가 집 안에 있으면 이웃들이 불을 지를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자 집안 식구들이 먼저 병자를 등에 업고 산속 움막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산 중턱에는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10명, 20명씩 모여 집더미를 깔고 누워 있었지요. 막돌은 날마다 그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낮에는 고을 아이들의 돌팔매를 피해 다니고 밤이 되면 등짐을 지고 산을 올랐지요. 작은 솥에 죽을 쑤어 산속 병자들에게 나르고 물을 길어다 주고 이마에 식은 수건을 얹어 주었습니다. 등짐이 무거워 허리가 굽고 발이 부르텄지만 막돌은 쉬는 법이 없었지요. 어느 날 서연이 산 아래에서 기다리다 막돌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말렸습니다. 그러다 자네까지 죽네. 막돌은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인은 이미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소. 서연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막돌의 웃음이 자조지저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인지 서연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날 밤 멀찍이 소나무 그늘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현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노 출신 병자가 죽을 지고 산을 오르는 동안 한양에서는 그 고을이 평안하다는 장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현은 소나무 등걸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나무 껍질의 거친 결이 느껴졌지요. 궁궐 안에서 문서로만 읽어왔던 흉년의 실상은 이렇게 흙바닥에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관아 창고를 점검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좌수 윤참봉이 창고 자물쇠를 열자마자 안을 들여다보고는 굳은 얼굴로 관주를 불렀지요. 창고 안쪽 한켠에 쌓아두었던 쌀자루 몇 섬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조이겸은 보고를 받자마자 관아 마당에 나타나 눈을 부릅떴습니다. 당장 범인을 잡아라.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지만 그 분노가 진짜 도둑을 잡으려는 것인지 다른 무언가를 향한 것인지는 달랐지요. 관졸들이 움직이는 방향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관졸 셋이 막돌의 움막을 들이쳤습니다. 움막 한쪽에 쌀자루 2개가 쌓여 있었지요. 관졸들은 그것을 들어보이며 도둑 잡았다 소리쳤고 구경 나온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막돌은 움막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쌀자루로 향해 있었지요. 쌀자루에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관아 창고에 쌓인 쌀에 찍는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수령 조익겸이 관아 곳간과 별도로 운영하는 사창고, 그 창고 전용으로 쓰는 도장이 자루 옆면에 찍혀 있었지요. 진율미는 나라에서 내린 것이니 관아 표식을 써야 마땅한데 눈앞의 자루에는 수령계인 창고의 표식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를 급히 꾸민 아래 것이 창고에서 아무 자루나 집어다 쓴 탓이었지요. 막돌은 그 표식을 눈에 똑똑히 새겨두었습니다. 잡혀가기 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놈이 재앙을 불러왔다. 병든 놈이 쌀까지 훔쳤다. 누군가 침을 뱉었고 아이 하나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막돌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관졸이 포승을 꺼내 막돌의 손을 묶었고 막돌은 저항하지 않았지요. 끌려가는 막돌의 등 뒤로 고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따라왔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현은 쌀자루를 보는 순간 눈이 멈추었습니다. 관아 표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현은 단번에 알아챘지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서는 것은 이릅니다. 수령은 미복 차림의 선비 하나가 나타나 따진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남은 증거를 모조리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현은 이를 악물고 군중 속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막돌이 새겨둔 그 표식이 뒷날 무엇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요. 서연이 옥으로 달려간 것은 막돌이 끌려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관졸에게 사정하고 달래어 겨우 옥문 앞에 설 수 있었지요. 막돌은 집더미 위에 앉아 무릎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난 병은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고 묶였던 손목에는 포승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지요. 서연은 옥문 사이로 손을 뻗어 약 보따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억울하거든 억울하다 하게. 진실을 말하면 누군가는 듣는다. 막돌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억울함이 없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막돌은 이내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소인은 괜찮소.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왜 항상 괜찮다 하는가? 얼굴에 흉터가 생겨도 돌을 맞아도 지금 옥에 갇혀도 괜찮다 합니다. 서연은 목소리를 낮추어 다시 물었습니다. 쌀자루를 가져다 놓은 것이 자네가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안다. 어째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막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고 옥 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지요. 막돌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소인이 사실을 말하면 그 쌀을 받아먹은 아이들이 함께 벌을 받소. 병자들도 마찬가지요. 소인 하나쯤 없어져도 세상은 아무 일 없을 것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다르오.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막돌은 계속했습니다. 소인은 이미 아무도 아니오. 이름이 불려도 대답해 줄 사람 없고 죽어도 곡을 해줄 사람 없는 처지요. 그러니 소인 하나가 이 죄를 다 안고 가면 나머지는 모두 살 수 있소. 말을 마치고 막돌은 무릎 위에 시선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듯이 조용히 숨만 쉬었지요. 옥문 밖 어둠 속에서 그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선 이현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행상꾼 차림의 그 사내가 소리 없이 이현의 곁으로 다가왔지만 이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인 하나쯤 없어져도 세상은 아무 일 없을 것이요. 그 말이 귓속에서 좀처럼 가시지 않았지요. 임금은 그날 밤 오래도록 옥압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고을의 두려움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흉년의 역병의 큰 물까지 세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덮친 고을에서 사람들은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두려움에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이름이 붙어야 내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고을에는 오래전부터 그 이유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신당의 무당 만신 월매였습니다. 월매는 고을에서 가장 나이든 무당으로 그 어미도 무당이었고 그 어미의 어미도 무당이었습니다. 연화현 사람들은 아이가 아프면 월매를 찾았고 가뭄이 들면 월매에게 기우제를 부탁했지요. 월매는 산신당의 향을 피우고 방울을 흔들었고 그 예언은 대체로 고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매가 꺼낸 말은 달랐습니다. 재앙은 병든 자의 몸에 붙어 있다. 그 자를 태워야 고을이 산다. 산신당 앞에 모인 백성들이 술렁였습니다. 이는 여느 고을에서 행하는 굿이 아니었지요. 큰 재앙이 들 때 산 사람을 산신께 바쳐 액을 끊는다는 연화현에만 예부터 내려온다는 별난 풍습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곳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고 이름만 남아 전해지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두려웠고 두려운 사람에게는 손에 잡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수령조이겸은 이 소식을 듣고 윤참봉을 불렀습니다. 잘 됐군. 조이겸은 짧게 말했지요. 민심을 돌리고 비리를 덮을 방법을 찾던 조이겸에게 월매의 예언은 더없이 요긴한 도구였습니다. 윤참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월매의 굿 이야기는 고을 전체로 빠르게 퍼졌지요. 그런데 월매가 처음부터 이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이겸이 월매를 관하로 불러들인 것은 그보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관아 방 안에서 두 사람이 어떤 말을 나누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월매가 나올 때 얼굴이 창백했다는 것은 관졸 하나가 기억했지요. 월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딸의 빈 문서, 아들이 저질렀다는 전날의 사소한 죄목 조이겸은 그것들을 손에 쥐고 월매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한편 고을 백성 중에 이 굿을 의심하는 이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태워 재앙을 끊는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고 목소리를 높이려던 백성 하나가 있었지요. 그 집 문 앞에 이튿날 아침 빈 문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좌수 윤참봉의 솜씨였습니다. 그 백성은 그 뒤로 입을 다물었지요. 서연은 산신당 앞에서 월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방울을 흔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서연은 그 떨림이 신기가 아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월매의 예언이 퍼진 다음 날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관졸들이 막돌을 끌어냈지요. 막돌은 포승에 묶인 채 마당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이었고 마당 주변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아이들도 있었고 안악들도 있었지요. 모두 얼굴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돌을 던진 것은 중년 사내였습니다. 내 놈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다. 손바닥만 한 돌멩이가 막돌의 어깨를 쳤습니다. 막돌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돌이 날아들었지요. 침도 튀었습니다. 역병귀를 불러들인 놈, 내 놈이 우리 마을을 망쳤다. 소리들이 겹쳐 마당을 메웠습니다. 막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을 때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이마가 터져 피가 흘렀고 팔에도 검붉은 자국이 번졌지요. 하지만 막돌은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반쯤 내리깔고 오는 것을 맞으면서 서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빠져나왔습니다. 10살 남짓한 사내 아이였지요. 아이는 사람들 사이를 꾸물꾸물 헤치고 나와 막돌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바가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길어온 물이었지요. 아이는 막돌의 눈을 올려다보며 바가지를 내밀었습니다. 막돌이 전에 죽을 나누어 주었던 아이였습니다. 군중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막돌은 천천히 몸을 숙여 바가지에 입을 댔습니다. 물을 마시고 고개를 들자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막돌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두 글자였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군중 사이 소나무 그늘에 서 있던 이현은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돌을 맞으면서도 침묵하는 막돌을, 그리고 군중을 해치고 나와 물을 건네는 아이를. 이현은 이미 막돌이 단순한 죄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 그 확신이 다른 무게로 가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서고 싶었습니다. 당장 군중 앞으로 걸어나가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지요. 그러나 이현은 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비 하나가 나선들 수령은 근거 없는 모함이라 잡아떼고 남은 증거를 모조리 불태울 것입니다. 손에 쥔 것 없이 나서면 막돌만 더 빨리 죽습니다. 이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저 아이가 뒷날 무언가가 될 것이라고 이현은 직감했지요. 이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행상꾼 차림의 그 산에 그림자처럼 이현 곁을 지키는 금군의 우두머리 서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하, 어디로 가시렵니까? 이현은 짧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을 따라가 보겠다. 막돌이 죽을 나누어 주었다는 아이들이 밤이면 어디로 가는지 이현은 전날 밤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지요. 달이 구름에 가린 어두운 밤, 이현은 서기와 함께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아이 둘을 뒤따랐습니다. 아이들은 고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발이 익은 걸음이었습니다. 자주 다닌 길이었지요. 산 중턱에 다다르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움막이었습니다. 거적 몇 장을 이어 만든 허름한 움막이 10채 남짓 모여 있었지요.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현은 걸음을 늦추어 움막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움막 안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쌀이었습니다. 막돌이 훔쳤다는 바로 그 쌀이 산속 움막의 병자들과 굶주린 아이들에게 나눠진 채소단에서 끓고 있었지요. 한 늙은 여인이 솥을 젓다가 아이들을 보고 달려 나왔습니다. 어서 오너라. 오늘은 죽이 제법 걸쭉하다. 이현은 그 자리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늙은 여인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지요. 그 사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손주는 벌써 죽었을 것이요. 내 평생 그 은혜는 못 잊을 게야. 아이 하나가 그런데 막돌 아저씨가 잡혀갔어요. 하자 여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이현은 움막 밖 어둠 속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조정에서 내려보낸 진율미는 백성에게 닿지 않았고 수령의 창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쌀이 없어 굶주린 아이들을 보다 못한 막돌이 제 목숨을 걸고 나눠주었는데 이제 막돌이 도둑으로 몰려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에서 내려보낸 구휼이 거꾸로 작동하고 있었지요. 백성을 살린 자가 죄인이 되고 백성을 굶긴 자가 수령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하. 이현은 대답 대신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관아의 불빛이 보였지요. 이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좌를 찾아야 한다. 수령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다음 날 서연이 다시 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약 보따리뿐 아니라 작은 옹기 하나를 들고 왔지요. 관졸에게 구슬려 옥문을 열게 한 서연은 막돌 앞에 쪼그려 앉아 옹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약재 냄새가 퍼졌지요. 상처에 바르는 고약이었습니다. 손 내밀게. 막돌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굳어버린 손가락, 병은이 남은 손등을 남에게 내밀기가 늘 망설여졌지요. 하지만 서연이 기다리는 눈으로 바라보자 막돌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약을 손가락 마디마디에 발랐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아프냐? 괜찮소. 서연은 고약을 바르던 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자네는 항상 괜찮다 하는구나. 막돌은 대꾸하지 않았지요. 서연은 다시 손을 놀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자네를 본 게 언제인지 아느냐. 막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막돌의 손등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자네 어미가 알아 누웠을 때다. 아버지를 따라 그 집에 갔더니 어미 곁에 자네가 앉아 있었지. 아버지가 어미 맥을 짚는 동안 자네는 어미 손을 꼭 쥐고 있었다. 한 번도 놓지 않더구나. 그 손이 눈에 박혔다. 막돌의 손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어미는 그래도 며칠 더 버텼다. 자네 덕이었다. 서연은 고약을 다 바르고 헝겊으로 손등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자네 얼굴에 난 흉터를 보지만 나는 그 손을 먼저 보았다. 막돌은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억하고 있었소. 그렇다. 막돌은 감싸인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의 손길이 남긴 온기가 아직 느껴졌지요. 막돌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 같은 것에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위험해집니다. 서연은 고약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병든 것은 자네 몸이 아니다. 자네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저들의 마음이 병든 것이지. 막돌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옥벽을 바라보는 눈에 무언가 조용히 흔들리는 것이 있었지요. 서연은 그것을 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문 밖 멀찍한 곳에 서 있던 이현은 그 대화를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옥문을 나서는 얼굴을 보았지요. 눈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현은 시선을 거두어 관아 쪽으로 돌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창고 뒤편을 살펴야 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록 연화현의 하늘은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냉기를 품고 있었지요. 고을 사람들의 얼굴도 그 하늘을 닮아갔습니다. 흉년의 역병의 큰 물까지 세 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짊어진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한계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월매의 예언이 씨앗처럼 심겨 있었지요. 수령 조익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조익겸의 방법이었습니다.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아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얼굴로 아래 것들이 보고를 올릴 때마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민심이 그러하니 어쩌겠느냐. 그것이 조익겸이 하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명령한 것도 없으니 책임질 것도 없다는 셈이었지요. 실제로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좌수 윤참봉이었습니다. 윤참봉은 부지런했습니다. 막돌을 두둔하는 서연의 집안에 약재 거래를 끊겠다 으름장을 놓았지요. 서연의 아버지가 쓰는 약재 중 절반은 고을 장씨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었는데 윤참봉은 장씨 상인들에게 한마디를 흘렸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틀 뒤부터 서연의 아버지에게 약재를 대던 상인들이 하나둘 발을 끊었지요. 굿판에 오지 않는 집도 윤참봉은 기억해 두었습니다. 진율명부에서 빠지는 수가 있다. 그 말 한마디가 돌고 돌아 고을 전체에 닿았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은 마음과 다르게 발을 굿판으로 향했지요. 가기 싫어도 가야 했고 믿지 않아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수가 늘어갈수록 굿판의 기세는 커졌고 기세가 커질수록 막돌의 자리는 좁아졌습니다. 서연은 막으려 했습니다. 관아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지요. 막돌은 아이들을 살린 사람이요. 그 사람을 태워 재앙이 끊긴다는 것이 말이 되오. 관졸 둘이 서연의 팔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서연이 버티자 한 명이 팔을 비틀었지요. 서연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오간까지 닿았는지
막돌은 집더미 위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현은 시간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장부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수령이 빠져나갈 구멍을 모두 막으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막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현은 그날 밤 서기를 불러 조용히 일렀습니다. 창고 뒤편을 다시 살펴라.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와라. 물 한 바가지를 건넸던 막돌이 죽을 나누어 주었던 그 아이였습니다. 막돌은 그날 밤 옥격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소인이 죽어 이 고을 아이들이 산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소.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했지요. 이현이 관아 창고 뒤편을 살피기 시작한 것은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서기가 관졸의 눈을 돌리는 사이 이현은 창고 담 아래를 따라 걸었습니다. 달빛이 없는 밤이었고 손에 쥔 작은 등잔이 발밑만 겨우 밝혔지요. 창고 뒤편은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빈 자루와 깨진 옹기 조각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자풀이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지요. 이현은 자풀을 헤치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담 모서리 가까운 곳에서 무언가가 등잔 불빛에 걸렸습니다. 종이 조각이었지요. 빗물에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해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글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현은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찢어진 장부 조각이었습니다. 윗부분이 잘려나가 전체를 알 수는 없었지만 남은 부분만으로도 내용을 읽을 수 있었지요. 진율미를 내려보낸 날짜와 수량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분급 완료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이 지난 열흘간 이 고을에서 본 것은 분급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산속 움막의 병자들은 굶주렸고 아이들은 막돌이 가져다주는 죽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장부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현이 자풀 사이를 더 살피자 담 모서리에 낡은 쌀자루 하나가 구겨져 있었지요. 막돌의 움막에서 나온 것과 같은 자루였습니다. 옆면을 들여다보자 표식이 있었지요. 관아 창고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수령 조익겸의 사창고에서 쓰는 도장, 그 표식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현은 자루를 들고 장부 조각을 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이현은 서기를 시켜 옥 안에 막돌에게 전가를 넣었습니다. 창고 뒤에서 자루를 찾았으며 그 표식이 막돌이 보았던 것과 같은지 물어보라는 것이었지요. 저녁 무렵 서기가 돌아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돌이라는 자가 맞다 했습니다. 끌려가기 전에 눈에 새겨 두었다 하더이다. 이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막돌이 포승에 묶이면서도 그 표식을 눈에 새겨 두었다는 것. 살려달라는 몸짓 하나 없이 끌려가면서도 나중에 이것이 쓸모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기억해 두었다는 것. 막돌이 제 운명에 처음으로 손을 댄 순간이었습니다. 이현은 품 안에 장부 조각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 생겼지요. 이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묵고 있는 주막방 한켠에 앉아 찢어진 장부 조각을 등잔 앞에 펼쳤습니다.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었지요. 생각을 정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쥔 것이 있기는 했습니다. 장부 조각, 사창고, 표식이 박힌 자루, 막돌의 증언. 하나하나 따지면 수상한 것들이었지요. 그러나 수령 조익겸 앞에 이것들을 들이밀면 어떻게 될까? 조각은 찢겨 반쪽뿐이고 자루는 아래 것이 실수로 가져다 쓴 것이라 둘러댈 수 있습니다. 막돌의 말은 노비 출신 죄수의 말이었지요. 조익겸은 위조한 문서, 죄인의 억지라 잡아떼고 남은 장부를 모조리 불사를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막돌의 누명은 영영 못 벗깁니다. 이현은 등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령이 제 입으로 죄를 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종이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군가의 증언이 더 필요했지요. 막돌이 죽을 나누어 주었다는 아이들, 산속 움막의 병자들, 그리고 월매. 이현은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한양을 떠나기 전 이현은 문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연화현의 진율미가 백성에게 닿지 않는다는 장계였지요. 그것이 참인지 제 눈으로 보려고 미복을 입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현은 지금 열흘이 넘도록 고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막돌이 옥에 갇혔고 서연이 끌려갔습니다. 굿판이 커졌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밀려 제 이웃을 태우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임금으로서 이현은 더 일찍 나섰어야 했을까? 그 물음이 가슴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나섰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증좌 없이 나서면 조익겸은 물러서지 않았을 것이고 막돌은 더 빨리 죽었을 것입니다. 이현은 그것을 알면서도 버텼지요. 한 사람을 살리려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버팀이 옳은 것이었는지 이현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등잔 심지가 타들어가며 불꽃이 작아졌습니다. 이현은 낮게 중얼거렸지요. 내가 궁궐 안에서 들은 백성의 울음은 문서 위의 글자였구나. 진짜 울음은 흙바닥에 있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서기가 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이현은 장부 조각을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수령이 스스로 발을 헛디딜 그 한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순간이 오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현은 등잔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이 또렷했지요. 서연이 옥을 다시 찾은 것은 굿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약재 거래가 끊겨 보따리가 가벼워졌지만 서연은 빈손으로 가지 않았지요. 직접 산에서 캐온 쑥과 창포를 다려 작은 단지에 담아왔습니다. 관졸에게 사정해 옥문 앞에 앉은 서연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인지 운 것인지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지요. 사흘 뒤면 굿판이 열린다. 막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누명은 누가 봐도 꿈인 것이다. 쌀자루의 표식이 수령사창구 것이라는 것도 자네가 그 쌀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것도 안다. 어째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막돌은 무릎 위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소인이 말씀드릴 것이 있소. 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번 일이 아니오. 막돌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요. 이번 쌀자루 사건 말고 몇 해 전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화현의 역병이 처음 돌던 해가을,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다 못해 막돌은 관아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나라에서 보낸 진율미가 가득했는데 수령은 나눠줄 쌀이 없다며 거짓을 말하고 있었지요. 막돌은 그 자물쇠를 부수고 쌀을 퍼내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훔친 것이 아니오. 본래 백성의 것이던 쌀을 백성에게 돌려준 것이오. 하지만 그 일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쌀을 받아먹은 백성들까지 죄인이 됩니다. 아이들도 어미들도 병자들도 모두 도둑의 쌀을 받아먹은 자가 되지요. 막돌이 입을 닫아온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소인이 죄를 다 안고 사라지면 그 사람들은 삽니다. 소인 하나가 못난 것이고 소인 하나가 죄인인 것으로 끝납니다. 서연은 옥문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몇 해를 그렇게 버텼느냐? 막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한 물음이 아니었지요. 서연은 단지를 내려놓으려다 그대로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눈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막돌이 왜 그토록 죽음 앞에서 담담한지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 죽음을 아이들의 삶값으로 치러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굿판이 열리는 날
아침부터 연화현은 달랐습니다. 고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 장작이 쌓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나와 지켜보았지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장작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 앞에 둥글게 원이 생겼습니다. 흉년의 역병의 큰 물까지 세 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길마저 끊긴 고을에서 두려움은 끓다 못해 광기로 넘쳐버렸습니다. 월매가 굿복을 입고 산신당에서 내려왔습니다. 방울 소리가 고을 전체에 울렸지요. 그 소리를 신호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굿판에 오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진율 명부에서 빠질까 두려운 사람들이 발을 끌며 따라왔지요. 굿판은 그렇게 점점 커졌습니다. 좌수 윤참봉이 굿대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놈을 태워야 연화현이 산다. 그 한마디에 군중이 출렁였습니다. 관졸들이 옥문을 열고 막돌을 끌어냈지요. 막돌은 포승에 묶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관졸들이 장작더미 쪽으로 끌었는데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앞으로 나서더니 관졸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두려움이 광기가 된 순간이었지요. 관졸 하나가 제지하려 했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고 그 기세에 밀려 관졸은 물러섰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막돌을 장작더미로 끌었습니다. 수령조이겸은 굿판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두 마디 말리는 신용을 했지요. 백성들이 너무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군중의 기세가 그 말을 삼켜버렸고 조이겸은 짐짓손 쓸 도리가 없다는 낯으로 뒷짐을 지고 물러섰습니다. 겉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속으로는 이 불길에 제 죄까지 모조리 다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막돌이 장작더미에 묶였습니다. 서연이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저 사람은 재앙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외쳤지만 두려움에 미친 백성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서연을 뒤에서 잡아당겼지요. 서연은 버티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윤참봉이 방울을 울리는 월매 곁에서 두 팔을 높이 쳐들고 군중을 휩쓸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백성 하나가 횃불을 집어들었습니다. 이현은 바로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군중 가장자리에 섞여 있던 이현은 윤참봉이 굿대를 흔들며 소리칠수록 조이겸이 뒷짐을 지고 물러설수록 수령과 좌수가 스스로 제 발을 헛디디고 있음을 느꼈지요. 횃불이 허공에 들렸습니다. 이현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현이 군중 앞으로 걸어 나오자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횃불을 든 백성도 방울을 울리던 월매도 굿대를 흔들던 윤참봉도 잠깐 동작을 멈추었지요. 삼배 도포를 입은 낯선 선비가 장작더미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을 군중이 바라보았습니다. 윤참봉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께서는 물러나시오. 저자는 병든 죄인이오. 이현이 걸음을 멈추고 윤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지요. 병들었다 하여 사람이 아니냐?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윤참봉이 눈을 좁히며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장작더미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막돌이었습니다. 묶인 채로 장작더미 위에 선 막돌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쌀자루에는 수령나리의 사창고 표식이 박혀 있소. 소인이 훔친 것이 아니라 수령나리의 창고에서 나온 쌀이요. 나라에서 내려보낸 진율미를 삼킨 것은 소인이 아니라 수령나리요. 고을이 조용해졌습니다. 막돌은 계속했습니다. 쌀은 굶주린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며 산속 움막의 병자들이 살아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군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뒷짐을 지고 물러서 있던 수령 조이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이겸은 다급히 앞으로 나서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자는 천한 노비이옵니다.
죄인의 말을 누가 믿겠소? 수령은 알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숨어 있다가 제 입으로 뱉은 그 한마디가 제 발등을 찍었음을. 군중 속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창고 표식이 뭔 소리냐? 쌀자루를 직접 보았다는 이가 있느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 이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현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비라 하여 배고픔이 없겠느냐? 죄인이라 하여 눈물이 없겠느냐? 병자라 하여 목숨이 가볍겠느냐? 군중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현은 장작더미 위의 막도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이자도 내 백성이란 말이오. 이현의 말이 끝나자마자 관줄 셋이 달려들었습니다. 이 선비가 죄인을 두둔하는구나. 잡아라. 윤참봉이 소리쳤지요. 관졸들이 이현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상꾼 차림의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군중 속에서 그림자처럼 이현 곁을 지키던 석이었지요. 석이는 등짐을 벗어 던지고 관졸 앞을 막아섰습니다. 걸음이 반듯하고 눈이 매서웠습니다. 관졸들이 멈칫하는 사이 고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왔지요. 장시 상인으로 보이던 이도, 주막에 앉아있던 이도, 고을 어귀를 서성이던 이도 모두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움직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일정하고 대형이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금군이었습니다.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관졸들이 뒷걸음질 쳤지요. 서기가 품 안에서 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금군의 패였지요. 윤참봉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현이 천천히 갓을 벗었습니다. 나는 선비가 아니다. 고울이 얼어붙었습니다. 군중 속 누군가가 먼저 무릎을 꿇었고 그 물결이 퍼져나갔지요. 안악도, 장정도, 아이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령 조이겸은 얼굴이 햇빛으로 변하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몸이 떨렸지요. 손도 떨리고 입술도 떨렸습니다. 이현은 조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현의 진율미가 백성에게 닿지 않는다는 장계가 한양에 닿았다. 짐이 제 눈으로 보려고 내려왔더니 과연 그러하구나. 이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조용했지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윤참봉의 굿대 소리보다 훨씬 크게 고울을 눌렀습니다. 조이겸은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잘못하였사옵니다.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두 제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지요. 막돌이 입을 열어 진실의 틈을 냈고 임금의 한마디가 그 틈으로 쏟아져 들어간 결과였습니다. 조이겸은 더는 위조라 잡아뗄 수 없었습니다. 제 입으로 살려달라 비는 순간 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한 셈이었지요. 이현은 장작더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기가 막돌을 묶은 포승을 끊었습니다. 신하 하나가 다가와 낮게 아뢰었지요. 전하, 병이 옮을까 두렵사옵니다. 이현은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막돌 앞에 섰습니다. 막돌은 장작더미 위에서 내려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이현이 막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은이 남은 손, 두 손가락이 굳어버린 손이었습니다. 이현은 그 손을 놓지 않고 말했지요. 백성의 병을 두려워하는 임금이 어찌 백성의 아픔을 안다 하겠느냐. 막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지요.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괜찮다고만 했던 사내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서연은 군중 속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 마당의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구판이 아니었습니다. 금군이 사방을 두르고 서기가 앞에 서서
진술을 받았지요. 이현은 관아 대청에 앉아 직접 신문을 들었습니다. 찢어진 장부 조각이 펼쳐졌습니다. 진율미의 수량과 날짜가 적힌 그 조각은 창고 장부 원본과 대조하자 숫자가 맞지 않았지요. 원본에는 분급이 완료된 것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쌀을 받은 백성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산속 움막의 병자들이 내려와 증언했습니다. 늙은 여인이 나서며 말했지요. 소인들은 나라 쌀을 받은 적이 없소이다. 막돌이라는 사내가 가져다 준 죽으로 버텼을 뿐이요. 사창고 표식이 박힌 쌀자루가 증거로 올라왔습니다. 막돌이 끌려가기 전 눈에 새겨두었던 그 표식과 창고 뒤편에서 이현이 찾아낸 자루의 표식이 똑같았지요. 이를 급히 꾸민 아래 것이 사창고 자루를 그대로 가져다 쓴 탓에 남은 흔적이었습니다. 조익겸은 아래 것의 실수라 버텼지만 장부까지 맞물리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지요. 물을 건넸던 아이가 나섰습니다. 막돌에게 돌을 던지던 군중 속에서 물 한 바가지를 건넸던 그 아이였지요. 아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돌 아저씨가 죽을 가져다 줄 때 쌀자루를 봤어요. 거기 이상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아이의 말은 짧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방울도 없이 굿복도 아닌 수수한 차림이었지요. 월매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거짓 예언을 했소이다. 수령 나리에게 딸의 빈 문서와 아들의 죄목을 들이밀려 협박을 받았소이다. 산 사람을 태워 재앙을 끊는다는 말은 소인이 지어낸 것이요. 고울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익겸의 압송이 결정되었습니다. 금군이 조익겸의 팔을 잡아 끌었지요. 조익겸은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군중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끝나려는 참에 백성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좌수 윤참봉이 소인 집에 빈 문서를 들이밀며 입을 막았소이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다른 이가 나섰지요. 소인 집에도 그리하였소. 굿판에 오지 않으면 진율명부에서 뺀다 하였소이다. 증언이 하나씩 쌓였습니다. 윤참봉은 군중 뒤로 몸을 빼려 했지만 금군이 이미 뒤를 막고 있었지요. 윤참봉도 끌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차례로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던 백성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지요. 우리가 사람을 죽일 뻔했구나. 그 말이 퍼져나가자 마당 곳곳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막돌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었지요. 막돌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그의 곁에 섰지요. 이현은 연화현의 사흘을 더 머물렀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처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지요. 우선 새 수령을 보내도록 한양에 전가를 띄웠습니다. 큰 물로 끊긴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으나 산길을 타고 급히 전가를 넣었지요. 조익겸이 빼돌린 진율미의 양을 장부와 대조하여 추려내고 그에 상당하는 쌀을 사창고에서 풀어 백성들에게 직접 나누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쌀자루가 쌓이고 백성들이 줄을 섰지요. 이번에는 장부가 아니라 실제로 손에 닿는 쌀이었습니다. 산속 움막에는 임시 치료소가 세워졌습니다. 서연이 앞장서 움막을 돌아다니며 병자들을 살폈습니다. 이현은 서연에게 필요한 약재를 관아 창고에서 내어주도록 했지요. 약재를 받아든 서연은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 감사를 표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그 고개 숙임의 말보다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막돌은 이현 앞에 불려왔습니다. 죄를 사면하겠다. 벼슬을 내려도 좋다. 무엇을 원하느냐? 막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소인은 벼슬이 무엇인지 모르옵니다.
그저 한 가지만 여쭙겠사옵니다. 병든 이들이 앞으로는 산속에 버려지지 않게 해주시면 좋가옵니다. 이현은 잠시 막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겠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현은 그 말을 가볍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병자를 내쫓는 관례를 손보는 교지를 내릴 생각이었지요. 막돌이 원한 것은 제 한 몸의 보상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2번 다시 산속에서 홀로 죽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막돌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날 쌀자루의 표식을 눈에 새겨 두었사옵니다. 그것이 소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막돌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표식 하나가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사옵니다.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기억해 두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현이 자리를 떠난 뒤 막돌은 관아 마당에 서서 오랫동안 하늘을 보았습니다. 서연이 약 보따리를 들고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인을 약속하는 말도 앞날을 그리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먼저 발걸음을 옮길 때 막돌이 그 뒤를 따라 걸었지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같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연화현의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지요. 큰 비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허리쯤 되는 높이의 빛깔도 수수한 돌이었지만 글씨만큼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성은 귀한 자와 천한 자로 나뉘지 않는다. 임금의 눈에는 아픈 자 또한 백성이다. 비석이 세워진 자리는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한때 장작더미가 쌓였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봄이면 느티나무 잎이 돋아 비석 위로 그늘을 들이왔고 가을이면 누런 잎이 비석 발치에 쌓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 발걸음을 잠깐 늦추었지요. 아이들이 그 아래에서 놀았습니다. 비석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들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놀다가 목이 마르면 비석 옆에 기대어 앉았고 더우면 느티나무 그늘에 누웠지요. 그러다 할미와 어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돌에 뭐라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아이들 곁에 앉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흉년과 역병이 겹친 해에 연화현이 고립되었던 일, 병은을 가진 관노 출신 사내가 군줄인 아이들에게 죽을 날랐던 일, 수령이 진율미를 빼돌려 그 사내에게 누명을 씌웠던 일, 그리고 낯선 선비 차림으로 고을을 걸으며 그 모든 것을 제 눈으로 보았던 임금 이야기를. 어른들은 이 대목에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날 임금께서 병든 죄수의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지. 이자도 내 백성이란 말이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막돌은 그 무렵 고을 어귀의 작은 집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거처가 생기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산속 움막을 하나씩 찾아다니는 것이었지요. 아직 내려오지 못한 병자들, 나오기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병의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손을 피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달려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고을 안에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처지였지만 이제는 서연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받았지요. 아침이면 의원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약재가 모자랄 때는 막돌이 산에 올라 약초를 캐왔지요. 막돌이 캐온 것인지 알면서도 서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받아서 손질할 뿐이었지요.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닿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느티나무 아래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비를 맞으며 뛰어다니다가 비석 아래로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비를 피하려다 아이 하나가 비석의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돌 느낌에 놀라 돌아보더니 비석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멀찍이 서 막돌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의원문 앞에 서서 약초를 손질하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막돌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 보니 아이들이 비석 아래에서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질하던 것을 내려놓고 막돌의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빗소리가 그 위로 조용히 내렸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